뉴욕, 뉴저지에 어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지대가 물에 잠기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전국 50개 주 방위군에 신속 대응 부대를 신설해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폭동과 민간인 소요를 진압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인들을 전국에 파견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합법 이민자들의 노동허가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빈곤층 급식 프로그램 중단을 앞두고 주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주는 주 정부 긴급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민주 공화 두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뉴저지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하실이 침수되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동부 트라이스테이트 전 지역에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대중교통 통행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과 어퍼 맨해튼에서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보고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경 브루클린 킹스턴 애비뉴에 있는 한 주택에 침수된 지하실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소방 잠수부들이 아파트에 들어가 39세 남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서도 43세 남성이 지하 보일러실 침수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저지대 지역에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도시 곳곳엔 기록적인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센트럴파크에 1.85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1917년 기록된 1.64인치의 기존 1일 강우량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과디아 공항은 2.09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하며 1955년 기록된 1.18인치를 넘어섰고 뉴저지주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역시 1.99인치의 비가 내려 1955년 기록된 1.57인치의 기존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세 개 공항 모두에서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 곳곳의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뉴욕시 공항국은 오후 4시 기준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4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NYPD는 홍수로 인해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서쪽 방면이 크로스아일랜드 파크웨이에서 한동안 폐쇄돼 대규모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선로에 물이 차서 일부 지하철 노선이 역을 우회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50개 주에 파견 명령을 받은 주 방위군에게 신속 대응 부대를 신설해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폭동과 민간인 소요를 진압할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군인들을 전국에 파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최근 전국 50개 주 전역의 주 방위군을 향해서 국방부의 일련의 메모가 전달됐습니다. 워싱턴 DC를 제외한 모든 예하 부대에 전달된 메모엔 일부 군인들에게 시위 진압용 특별훈련 코스를 마련해서 곤봉과 몽둥이, 방패, 전기 충격기와 최루가스 스프레이 사용법 등을 훈련시키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방위군 작전사령관 로널드 버킷 소장이 서명한 이 지시문을 AP통신이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각 주마다 상이한 병력을 배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개는 주마다 500명씩이며 총 2만 3천 명에 이릅니다. 다만 워싱턴 DC에는 특수화된 전투경찰 부대와 50명의 주 방위군에게 현장 근무를 명령한 것이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 단속과 범죄 단속을 목표로 군대를 동원하는 초강경책을 더 광범위하게 밀고 나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 방위군을 주요 도시에 파견했고 대개는 민주당 주지사나 시장들의 항의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이어서 이미 전통적인 정책의 한계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합법 이민자들의 EAD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DHS는 어제부터 이민자들의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난민,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취업 및 주재원 등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USCIS의 수속 적체를 완화하고 합법 이민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 갱신 신청 시 최대 540일까지 기존 허가의 효력을 자동으로 연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허가 만료 후 이민국의 새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DHS는 이번 결정이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이민자와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보안 우려를 말하지만 자동 연장을 갑자기 중단하는 대신 효율적 행정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예고 없이 시행돼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빈곤층 급식 프로그램 중단을 앞두고 주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주는 주 정부 긴급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지원에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 정부의 비상급식 지원금 6,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뉴욕 시민에게 4천만 끼니의 식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수백만 명에게 지급되던 푸드스탬프 복지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저소득층 가구의 연명을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 중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농무부는 10월 초 각 주의 급식당국에 셧다운으로 인한 자금 고갈로 11월 식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급식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정부는 전국의 기아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기금의 대체자금 수십억 달러를 풀기를 거부했다고 연방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각 주 정부는 푸드스탬프 수령자들에게 11월 급식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지난주 저소득층 급식비를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언해 비상자금을 풀었고 버몬트주 의회도 29일 회의에서 11월 15일까지 연방정부 대신 빈곤층 주민들의 푸드스탬프 비용을 대납하는 임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멕시코주도 스냅 수령자를 위한 기금 지원을 위해 3억 달러를 대신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시장 선거는 민주당 조란 맘다니 후보가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면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민주공화 두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에머슨 대 뉴욕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맘다니 후보는 50%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는 25%,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후보는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층은 4%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어제 공개된 메리스트 대학 여론조사에선 맘다니 후보가 48%, 쿠오모 후보 32%로 나타났습니다. 슬리와 후보는 16%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37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막판 이변이 없는 한 맘다니 후보는 오는 11월 4일 선거에서 압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안개 속 판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마이크 셰릴 후보는 49%,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 48%를 기록해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도 백중세로 셰릴 후보는 긍정 47%, 부정 47%를 기록했으며 시아타렐리 후보는 긍정 48%, 부정 48%를 기록했습니다. 남성은 시아타렐리 후보, 여성은 셰릴 후보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도 특징으로 지목됐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초접전 양상은 정치 양극화 현상이 극명해진 것이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하면서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승패를 알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헬로윈데이인데요.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할로윈에 하루 앞서 백악관 직원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헬로윈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직원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헬로윈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백악관 남쪽 출입구는 단풍과 호박 장식으로 꾸며져 헬로윈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출입구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공룡, 유령 등 할로윈 복장을 한 아이들에게 백악관 로고가 붙은 허쉬 초콜릿 바를 나눠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처럼 빨간 넥타이를 메고 45, 47 숫자를 측면에 새긴 빨간 USA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일기 집권 때에도 헬로윈 무렵 매년 백악관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초대하는 트릭 오어 트리팅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군인, 법 집행기관, 행정부 관계자 가족, 위탁 입양 가정 등이 초청됐습니다. 뉴저지를 대표하는 어르신 단체인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어제 저녁에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상록회는 지난 35년을 함께해온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계속해서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더블트리 호텔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단체 대표 그리고 한인동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저지 상록회 후원의 밤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무대에 오른 상록회 차영자 회장은 지난 35년 동안 상록회는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후원해준 한인 사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지난 35년 동안 우리 한인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헌신해 왔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온 상록회 후원자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든 존슨 뉴저지 주 상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락 등 지역 정치인들이 상록회의 발전을 기원했고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시장은 함께 무대에 올라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상록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상록회는 참석자들에게 그동안 주요 활동 내역을 소개하고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행사의 시작은 필라델피아 한인 색소폰 클럽의 연주가 맡았으며 테너 김성욱 씨의 성악, 제니퍼 전 씨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가수 김시연 씨의 노래로 참석자들의 흥을 더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토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새벽 2시를 기해 서머타임이 종료됩니다. 오전 2시를 1시로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미국 서부의 경우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더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행 항공기의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뉴욕발 인천행 KE086편의 출발 시각은 오전 0시 50분으로 동일하지만 KE082편은 출발 시간이 1시간 당겨져 정오에 출발하게 됩니다. 인천발 뉴욕행 KE081편 역시 출발 시각은 오전 10시로 동일하지만 도착은 기존 오전 11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됩니다. KE085편은 인천 출발 시각은 오후 7시 30분으로 동일하지만 도착 시간은 오후 8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오즈 221편의 출발 시각은 오전 11시 10분으로 약 1시간 앞당겨지고 오즈 222편의 뉴욕 도착이 오전 9시로 당겨집니다. 뉴저지 뉴아크공항을 오가는 인천행 에어프레미아 YP132편의 스케줄은 오전 1시 출발로 동일합니다.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 11월 첫째 일요일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서머타임은 3월 8일 시작돼 11월 1일 종료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근거가 된 국가 비상사태를 처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선 4명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29일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결의안들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통과가 된다고 해도 거부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없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어제 연방 관보를 통해 2026 회계연도에 난민 7,500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도적 우려에 의해 정당화되거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준인 12만 5천 명의 6% 수준으로 사상 최저 한도입니다. 기존 최저치였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2021 회계연도 15,000명과 비교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한도 대폭 축소의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국내 안보, 경제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대상 난민도 대부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쇄를 추진 중인 자유아시아 방송이 오늘부터 방송 제작을 중단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CEO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 지부를 폐쇄하고 지난 3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였던 직원들을 해고한 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결정은 정부의 연방 지원자금 삭감 시도와 5주째로 접어든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한 재정 위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자 수십 명이 해고되고 미얀마 양곤 등 아시아 대도시에 있는 사무소가 문을 닫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베트남,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언어 뉴스 서비스도 중단되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쥐가 많은 도시의 순위를 발표해온 해충퇴치 전문회사인 오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키는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시카고가 매번 1위에 올랐지만 올해는 2위로 밀려나고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위험한 쥐의 도시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3위와 4위를 기록했으며 코네티컷주의 하트포드, 워싱턴 DC, 디트로이트, 필라델피아 등의 순으로 쥐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도시 지역에서 쥐들이 급증하자 뉴욕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쥐 박멸을 위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쓰레기 배출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내려갑니다.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1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